요거 봅시다. 그래도 첫 기출인데, 타직렬 첫 기출인데 그래도 1시간은 통으로 봐야죠. 국가직 9급 시험이 4월 8일 있었어요. 쉽다.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다 쉽다를 논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것은 얘가 1번이 답이고 2, 3, 4는 답 아니지? 뭐 이렇게. 또는 그냥 야 확실하게 1이 답이지? 라고 보는 것. 정답을 구별해서 정답을 찾는 것 자체는 쉽다.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 타직렬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알 테고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최근에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지문이 많아요. 지문이 길다는 것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여기 지금 비문학 문제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꽤 들어있는데 적어도 무슨 뭐 문단 3개짜리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드린 프린트 요 양식 기준으로 왼쪽에 한 단을 모두 이렇게 왼쪽에 한 단을 모두 지문으로 차지하는 그런 문제는 단 하나도 없죠. 지문이 많다는 거, 읽을 거리가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문장이 길다, 선택지 문장이 길다는 동의하지만은 지문이 길다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이 많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에서 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만약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구별할 필요, 좀 세밀하게 구별하느라고 문제의 개별 낮게만 보면은 쉽지만 읽어야 될 것들은 좀 필요하다.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우리 군무원 시험은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은 정답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내일 아마 촬영을 할 겁니다. 내일 아마 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실 따로 얻어가지고 촬영을 할 텐데 우리 이번에 모집인원 발표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한 70, 80점대 정도가 우리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모두 빼고 하는데 절대로 비문학은 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는 비문학 공부는 항상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은 비문학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경향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치우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서 어떻게 출제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봅시다. 조건에 맞는 쓰기죠. 조건에 맞는 쓰기. 항상 제가 얘기했지. 조건에 맞는 쓰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세밀하게 찢어라. 다음은 해양오염을 주제로 얘를 조건에다 넣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얘도 원래는 조건이 돼야 돼. 왜냐하면 A 조건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 2, 3, 4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해양오염이 아니라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으로 간다면 주제에서 건넜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얘도 원래는 A 조건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 해양오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갈게요.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해양오염,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안. 자, 구체적으로 합시다. 생활 속 실천 방안이에요.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이 발의된다. 이거는 생활 속 실천 방안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분리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오줌 함부로 그거는 토양오염이구나. 바닷가에다가 함부로 침 뱉지 않는다거나 생활 속의 실천 방법 알겠죠? A 조건이라고 할게요. 서리적 표현 B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모두 다 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의인법이든 은유든 직유든 모두 가능한 거죠. 서리적 표현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서리적 표현보다 서리법 질문의 형식이긴 하지만은 대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서리적 표현은 대답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물음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이 3인데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갑시다.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딱 봐도 해양오염과 관련되어 있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버렸을 수 있을까요? 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리적 표현.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와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해양오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져가도록 합시다. 어디 보자.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다.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뒹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뭐 뒹군다? 화류법, 의인법? 저는 의인법 정도로 했는데 의인법 괜찮겠죠? 양심이 뒹굴고 있다.
강아지가 뒹굴다. 보통 사람이 뒹구니까.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나머지 몇 개만 해볼게요. 제가 해설제에다가 나머지 넣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다의 내용 관련 있죠. 해양오염 관련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은유네. 은유표 있죠? 우리의 관심만이 바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있어? 없어요. 서리법 없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라 그랬어. 관심은 추상적인 관심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지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아니죠. 실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머지 2,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설지를 보면서 가면 되는데 딱 봐요. 물론 조건에 맞는 쓰기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비문학 문제가 아니고 작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글 읽기와 더불어서 꼼꼼하게 하나를 왔다 갔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읽고 문제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저기 몇 번이지? 비문학에서 뭐 정독이니 뭐 그거 나온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은 이런 거 보통 할 때는 나처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FM대로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인데 먼저 제일 잘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보이죠. 서리적 표현 하나 딱 잡은 다음에 물음표 먼저 찾는 것이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물음표 있는 거 뭐야 뭐 한 다음에 걔가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를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다 보고 나서 3이 답이 하는 것들은 제일 미련한 공부죠. 미련한 문제풀이입니다.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2번 대화 말하기 방식. 제가 그랬지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의미 없는 화법 문제.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게 무슨 개념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자, 대화 말하기 방식. 우리가 보통 보면은 화법이라고 하면은 이론적이고 어려운 걸로 따진다면 뭐 심포지엄이냐 토론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올 테고 우리 군무원 시험도 뭐 나왔어? 뭐 화법에서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까지 나왔었고 했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나마 좀 이제 1, 2, 3, 4를 갖다가 눈여겨본다면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거 쉽죠. 명시적으로 밝힌다.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 얘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이런 식의 좀 이런 쪽에 관심만 가지신다면 이렇게 대화에 관련된 말하기 방식 그런 거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인데 나는 이런 화법 문제나 아니면 이런 대화 방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 유대감은 뭐야? 유대감은 뭐야? 명시적 명시는 뭐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 또는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될 표현인 거죠. 너무 쉬워요 이거. 백진장 딱 한 번 말했잖아. 고대리 임대리 딱 한 번 말했잖아. 적어도 2번씩 말했으면 그나마 찾느라 시간이라도 걸렸겠지. 한 번씩밖에 안 말했잖아. 1번이 답이잖아.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존댓말은 쓰네.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도도 나타냈죠? 자신의 바람을 전달한 건 맞아요. 뭐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자신의 바람을 전달한 건 맞지만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뭐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뭐야? 뭐 친근한 인사? 뭐 친근한 인사 정도? 아니면 또 팀 전체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뭐야? 우리 팀원이 그동안 무엇을 잘해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서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전혀 없어요. 너무 쉬워. 2번 고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혔죠. 부담스러워요. 왜? 부서와 비교될 것 같아서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죠.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공유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라면서 취지에 공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예요. 자기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출제에. 자기가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또는 자기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취지는 좋다고라고 얘기해요. 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은 좋은 발언의 공감이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리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다.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마지막에 여기서 4번 얘기했죠.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죠? 열심히 해. 지금 이 문제를 이게 지금 올해 2023년에 첫 기출이잖아. 공무원 시험으로 첫 기출인 거잖아요. 4월 22일에 지금 국회직 문제가 있지만 걔는 좀 나중에 공개가 되고
근데 지금 인터넷 카페에 물론 여러분들은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이거 저 65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지. 못하지. 이걸 누가 65점 받아 이 시험을.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했더니 나 진짜 60점 받았는데 열받게 하네 하면은 반성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건 안 돼. 입추의 여지가 없다를 누가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꽉꽉 들어찬 거예요. 발디뎌 놓을 곳이 없이 꽉꽉 들어찬 거.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자, 외웁시다. 홍역을 치르다, 치러로 활용하죠. 심한 어려움을 겪다, 잔뼈가 굽다, 그 일에 오랫동안 해서 익숙하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발디딜 곳이 없어. 틀렸죠. 정답은 3번이고 어깨를 나란히 하다. 지위나 힘이 비슷해요. 이럴 때. 그나마 얘가 조금 어려웠어요.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까는 거에 대해서 FM적인 설명,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푸는 것에 대해서 이 글의 흐름 FM 설명을 해설지에다가 제가 다 잡아놨으니 해설지를 읽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난 순서 맞추기만 나오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 그리고 얘 나름대로 조금 좀 고민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처음하고 끝이 있어. 이건 정해진 거예요. 얘의 순서를 어긋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의 순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오냐, 얘 앞에 뭐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들이대면 큰일 나는 거지. 빅데이터죠. 또 하나 고민할 게 있네. 나 빅데이터 몰라요. 빅데이터 몰라요. 나 빅데이터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는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힘든 것이라서 제가 얘기했지. 비문학을 문제를 푸는데 가장 1차적인 부분은 어휘에서 시작한다는 거. 어휘.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어. 뭐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치? 빅데이터의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데서 기업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자, 무엇일까?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어. 당연히 이것이 빅데이터를 만들었겠죠. 기업들이 그동안 빅데이터를 만들어왔던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써볼까요? 빅데이터 생성. 자, 그런 상황에서 원래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데이터 소스로부터 궁금증,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빅데이터 생성이 아니죠. 궁금함을,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곳에서 그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죠.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많이 썼는데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광고비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광고비 뭐예요? 마케팅 조사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조사죠. 얘 다음에 이 글 시작 다음에 뭐가 오는지 조금 애매해요. 그런 상황에서가 와도 되겠고 그런 데가 와도 되겠고 기업들은 어쩌고 저쩌고 와도 되게 좋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다가 와야 돼. 중요한 건 가 다음에 다가 와야 돼. 얘기하잖아. 마케팅 조사를 해왔대잖아. 그 마케팅 조사를 위해서 광고비를 썼대잖아. 그치? 광고비를 썼대잖아. 그리고 그 광고비를 썼는데 그것이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 다음에는 나가 오는 거죠. 분명히 해결의 팁은 있다고 봐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순서 맞추기나 이런 거 이렇게 막막한 문제를 할 때 선생님 지금 이거 문제 나온 것 같다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끼워 맞춘 거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내가 그 말하는 게 그건 오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항상 보면 이렇게 순서 맞추기나 이런 것들은 지문을 읽고 풀어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해결의 키워드가 생겨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확실하게 얘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었겠지만 얘는 확실히 가 다음엔 다가 와야 돼.
그리고 다 다음에는 알게 되었으니까는 나로 가는 게 맞아. 이 문제는 여기서 힌트를 잡았지만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죠. 중요한 거! 글을 잡고 읽고, 그치? 꾸준히 읽고, 항상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아침마다 읽고, 해결하다 보면은 어차피 순서 맞추기는 다 거기서 거기로 가는 방향이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서 맞추기는 어렵긴 해. 하더라도 비문학 이렇게 읽고서 순서 맞추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가 다음에는 다가 와야 돼. 그리고 다 다음엔 나가 와야 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해설지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줄게요. 얘는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라고 아예 소설의 제목도 박아주어서 고맙긴 한데 무진엔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기억을 이해하라 그랬어. 무진에 대해서 이해하라 그랬어.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호에서 끊으면 뭐야? 무진엔 명산물이 없어. 별게 없어. 명산물이 없어. 별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많이 살아. 아마 그것은 뭐야? 바다가 가까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바다가 가까운 곳은 많은 이유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만 보면은 무진엔 명산물이 없어. 별거 없어. 사람들이 많이 살아. 바다가 가까이 있어. 정도. 정답은 4번. 4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곳이다. 안 돼요. 안개가 유명한 것도 틀렸어요. 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개가 유명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 4번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이고 안개가 유명하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다 틀렸는데 4번이 답인데 이런 건 참 좋죠. 보자마자 그냥 4번 답하고 1, 2, 3을 안 보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과연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5번까지 문제를 딱 봤을 때 너무 쉽다를 몰랐을까? 너무 변별력이 없다. 몰랐을까? 이 시험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적어도 6번 같은 경우 이제 나오겠지만 넘어갈게요. 저기 1, 2, 3에 대한 오답풀이 제가 다 설명해 놓았고 그 다음에 김승욱 무진기행도 제가 설명 넣어놨습니다. 얘도 한자 성어를 읽기만 하면은 각주구검, 2번은 권토중래, 3번은 와신상담, 4번이 침소봉대죠. 한자 성어를 한글로 읽을 줄만, 도금으로 읽을 줄만 알면은 여기는 침소봉대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 그런 것들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해서 침소봉대가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일반적인 평이한 문제거든요. 과연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물론 이 사람에 내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고 하지만 6번까지 봤을 때 너무 평이하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까?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은 뭘까? 이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은 뭘까?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고 선택지까지, 물론 이게 김승욱의 무진기행도 4번이 정답이어서 그렇지 이거 1번, 4번이 정답, 4번, 1번이 1번으로 가게 돼서 1번이 정답 그랬으면 그냥 1번 땡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끝까지 다 읽기를 바라는 문제죠.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은 확실히 이래요. 읽어야 돼요. 읽는 것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문학 열심히 하고 있죠? 아이고, 이거 글씨가 깨졌네? 여러분들 그 프린트로 봅시다. 구름이냐? 옛글체를 썼는데 글씨가 깨졌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쪽팔리. 여러분들 거기 그 7번 문제 봅시다.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초장, 중장, 종장. 그치? 이거 여기 원래 세 글자 있는데, 한 달이 이렇게 있는데, 종장의 시작 세 글자를 지킨 사설시조입니다. 조선 후기 사설시조예요. 왜 못 오냐? 뭐 때문에 못 오느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담도 쌓고 담 안에 집 만들고 집 안에 뒤주에 용충에 괴에 뭐에 했는지 것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왜 했느냐? 왜 안 오냐? 뭐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오지 않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와줄 하루가 왜 없느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상대가 날 보러 오지 않음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아쉬워하는 것이지.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이 시조, 선생님이 시조 외워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아주 기본적인 감상 정도만 할 수 있는 문제죠. 섭섭한 감정 표출한 거 맞고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한 거잖아. 어이 못 오던가 못 오던가. 날짜 수를 대조했다. 날짜가 있어요. 한 달이 30날이라는 날짜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대조도 아니고요.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와줄 하루가 없느냐.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날 보러 오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섭섭함, 아쉬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너 오는 길에 뭐 성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해가지고 뭐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연쇄적 표현은 있지만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헤어진 기간 아니고. 단계적으로 공간이 축소되었다? 그건 맞아요. 성, 그 다음에 담, 집, 지주, 괴로 단계적으로 공간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은 희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날 보러 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섭섭함,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고전시가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면 아 이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전시가 공부가 좀 된 사람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일반적이고 좀 흔한 사설시조죠. 그리고 해석도 별로 어렵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뒤주가 뭐야?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아유 용 외걸새가 뭐야? 아 미안해 이거 뭐 글씨가 깨져가지고 뭐 용총이 뭐야? 이런 말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헷갈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서도 전체적인 해석 자체가 날 보러 와주지 않는 님에 대한 아쉬움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아서 고전시가 공부가 조금이라도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2달 이상 했으면 어려운 시가 절대 아닙니다. 7번까지 했죠. 얘는 답만 정도 설명할게요.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지문도 좀 길고 그 다음에 문맥도 2개, 가하고 나 2개를 넣어야 되는 그런 거였죠.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려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간의 정말 탁월한 능력이에요. 탁월한 능력.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것을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능력으로 미세한 그 인간의 그 목 속에 있는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국어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어의 음성에 맞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에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었다 틀렸고 자동화되었다 틀렸다는 얘기지. 정답은 1번 맞죠. 또 나도 봅시다. 어디서 볼까나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 있어서 보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알다는 것이지. 정답은 1번으로서 글을만 그냥 자연스럽게 읽을 줄만 안다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정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빈칸에 2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문단 2개짜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시간을 더 쓰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한 5초 컷? 5초 컷. 우리 군무원 시험에 5초 컷. 최근에 타직열 시험은 이렇게 어문 규정에서는 뭐 많아봤자 3문제를 넘기잖아요. 좀 특이한 건 여기서는 맞춤법 관련된 문제를 냈지만 띄어쓰기를 안 냈거든요. 보통 근데 타직열 문제들은 띄어쓰기는 잘 내는 편인데 이번엔 띄어쓰기 내지도 않았어요. 어문 규정 요 정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얼마나 좋아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 자, 어문 규정은 준비됐지. 진짜 군무원 국어시험 준비하는데 어문 규정 준비 안 되면 진짜 못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 얼마나 좋아. 어문 규정 이렇게 타직열보다 많이 내잖아. 옛날에는 진짜 많이 냈다가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내잖아. 적어도 맞춤법 하나, 표준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 로마자 외래어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 높잖아. 그리고 최근에 표준 발음법까지 해가지고 4개에서 5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옛날에는 어문 규정만 막 10문제씩 내고 그랬거든. 어문 규정만 문법 빼고. 근데 지금은 5개만 내도 많다고 보이는데 한 4개 정도 예상해요.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그치? 한 4개 정도 예상하고 3개도 가능하곤 한데 옛날에 비해서 줄었지만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어때? 어문 규정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하지만은 공부가 된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죠.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정답은 보자마자 2번. 얘 어려워요? 얘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얘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랬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물론 한자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한자 문제를 잘 풀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 군데 써먹는 데가 많고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한자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시킨 거예요.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얘는 뭐야? 우리는 항상 한자 공부하는 게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인 건 맞지만 사지선다 중에 답이잖아. 얘가 추는 아니지. 기록할 때 쓰는 말이잖아. 그지? 물론 얘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나 맞는 얘기지만 다른 건 어렵잖아. 물론 어려운 문제 겁나 어렵죠. 공개된 문제에서도. 한자는 여러분들 도움을 크게 줄 겁니다. 얘가 추가 아니라 기억할 때 기, 기록할 때 기, 일기할 때 기, 일기 쓰니까 그 기라는 것은 정말 한자 공부 기초만 해도 다 아는 거죠. 한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외우는 거 조금 좀 반대하고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계속 가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자, 일단 여기까지가 10번입니다. 10번까지 왔어. 10번까지 왔어. 아마 이 9번하고 10번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민이라는 것은 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는 너무 지문을 길게 줘서 손을 못 대고 막 시간 다 날리고 막 이렇게 돼서 시험 문제는 20문제인데 시험 끝났는데 10문제밖에 못 풀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뭐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괜찮은 애, 괜찮지 않은 애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모두 다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시험 문제는 실패한 거지. 근데 또 너무 시험 문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정답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시험도 실패한 거죠. 지금 10번까지 봤을 때 암기가 필요한 문제 9번, 10번 맞아. 근데 9번, 10번도 솔직히 이 정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 거거든요. 10번까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 지금 평이하다, 쉽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반까지 왔는데 알았을 거라고 난 봐요. 그러면 이 시험은 뭘 변별력으로 준 거냐? 자, 남의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아니고 남의 시험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하고 같은 형제죠? 친척이잖아, 친척. 그리고 우리 시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확실하게 원하는 거 하나, 읽기 능력. 읽기 능력. 이거는 20번까지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 더 분명해질 거야. 네? 읽기 능력. 기본적인 읽기 능력.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맞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읽기 능력. 필수예요, 필수. 자, 계속 갑시다. 절대로 수능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능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능하고는. 수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수능하고 무슨 상관이야.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왜? 이 사람의 지각 생각은 어떤 면에서 관점 또는 평가가 기준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의 정의를 내렸죠. 프레임은 사람이 지각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 그래요.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프레임은 뭐예요? 하나의 기준점, 기준, 가정, 관점, 평가 기준이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죠. 극복이라는 거 얘를 넘어서는 거잖아. 걔를 우리가 이겨내는 게 바로 극복하는 것이잖아. 극복이 아니죠. 엄밀히 말한다면 뭐야? 우리는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글의 흐름대로 본다면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은 또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이런 것들도 그래. 물론 이거는 수능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짧은 비문학 이런 거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의 요령을 붙이는 것이 좀 무의미하긴 한데 얘는 이미 1번하고 3번이 내용 자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만 놓고 보면 둘 중에 한 놈이 답이에요. 문제를 갖다가 그냥 평이하게 만든 거지. 평이하게 만든 거야.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중학교 2학년 내신고사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지금 11번까지 왔어요. 과연 이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문단이 2개나 되지요?
보잉과 에어버스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시스템 활용 정도에 있다고 본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자동 시스템 활용 정도에 대해서 서로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림 글이었거든요. 만약에 얘를 어렵게 낸다면은 이 글의 설명 방식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은 해가지고 대조잖아요. 대조잖아요. 이 대조를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1은 정의의 예시 문장, 2번 유추의 예시 문장, 그 중에서 같은 거 4번이 뭐냐 대조의 예시 문장 이랬으면은 더 길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1번 보잉은 시스템이 불안정해.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 이거 전체 읽으면 마지막에서 바로 답 나오죠. 1번으로. 문단을 2개 주니까는 문제를 더 쉽게 냈어요. 더 쉽게 내죠.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나마 그래도 12번보다 13번이 비교해 본다면은 12번보다 13번이 지문은 짧지만 오히려 더 수고를 많이 드려야 되죠. 왔다 갔다 수고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요 문제는 1, 2, 3, 4를 바로 같이 하면서 여기 지문은 여기다가 멈춰놓고 여러분들은 선택지 같이 봅시다. 한 화면 안에 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거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 선택지 같이 보시면 돼요.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넘어가.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감정을 불안할 때 많이 많게 됩니다. 넘어가.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그 병에 걸리지 못하는 불안 상태에 빠져. 이처럼 예서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처럼만 읽는 거 아니야. 이처럼만 읽는 거 아니야. 일단 이 질문은 할 말이 많아요.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보다는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두 감정을 이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감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대한 이야기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렇죠. 나왔다. 행정.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거해서 야기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것. 쉽게 말하면 뭐야? 공포는 실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불안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의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1번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보다 불안감 노노노노 공포죠. 왜?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니까 공포죠. 공포. 2번이 답이고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해. 아직 안 일어났잖아.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건 뭐 불안이고. 3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 아직 불합격한 거 아니죠? 이건 불안이고.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도 크죠.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일단 얘는 멈춰놓고 얘는 공포와 불안의 개념이 가운데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만든 사람이 생각했을 거라고 난 봐요. 공포와 불안의 개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치? 물론 또라이가 아니라면은 이거 우리 유튜브 들어갈 건데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읽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누가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문제 풀겠어.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요 정도만 읽으면은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마 이따가 거기 거기서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참 재밌는 질문 들어갔죠. 이따가 안 펴도 돼요. 16번 독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잘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는 지문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속속들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 빨리 정확하게 속속들이 해가지고 정답 잘 내리는 거잖아. 이게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죠. 빨리 정확하게 속속들이 중에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험이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정확하게 속속들이 중에서 빨리가 제일 중요하죠. 예, 인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공감해요. 그 빨리를 하려다 보니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유튜브도 보고 어느 A 학원의 무슨 독해법도 보고 보면 무슨 뭐 A 독해법 무슨 독해 강좌 막 이래요. 그런 데서 보면 뭐라 그래? 이 글의 핵심은 그러면 왜냐하면 따라서 이처럼 이런 것들이 지시어 접속어 표제어로 등장을 하니 글을 읽을 때 먼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처럼 뒤에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숱하게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시험이 앞에 얼마 안 남으니 그런 읽는 방법들을 독해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방법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 그래도 교육학 전공했고 석사까지 나왔거든요. 그 어느 교육학,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한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독해는 없어요.
그거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맞춤 강의하는 것이고 얘만 봐도 봐봐. 이처럼 했지. 이 뒤에가 중심 내용은 아니잖아. 중심 내용은 어쨌든 두 문장 뒤에 있잖아. 그러니 이처럼 그러면 왜냐하면 따라서 거기만 문장을 읽고 글을 안 읽는 것은 그렇게 떨어져 놓고서는 나한테 불만하지 마. 글은 다 읽는 거야. 글은 다 읽는 거야. 적어도 수학능력시험처럼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지문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읽기에 대한 방법과 테크닉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꼴랑 많아봤자 두 문단. 그래봤자 대부분이 한 문단. 요 따위 정도의 글을 읽는데 이처럼만 읽고 왜냐하면만 읽고 나머지 안 읽는 것은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제가 비문학 10강짜리에다 해놨죠.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 빨리 버리셔야 돼. 뭐 여기만 읽고 여기는 안 읽는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세무 내용 파악하기로 나오면. 실제로 보면은 4번 어때? 4번은 이 뒤에서 내용 나왔잖아. 그러니 글은 다 읽는 거야. 다 읽는 거. 그 글에 다 읽는 것을 얼마나 빨리 읽을 것인가의 문제고. 하나만 더 읽고 다음 넘어갈게요. 어차피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안 해도 되니까. 이처럼 이 나오면은 보통 주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면 주제가 보통 나오고 중심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나오면 앞에는 안 읽고 얘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이 나왔으면은 뭐야? 아,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해 주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겠죠. 그렇게 예측하면서 읽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이처럼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니까 앞으로 읽을 내용을 내가 예측할 수 있잖아. 따져가면서 읽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여기는 안 읽고 이런 게만 읽나? 그런 강의는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런 거 봤지? 동그라미, 세모. 저도 쳐요. 그 다음에 네모 하고서 이거 갖다가 뭐야? 동그라미 다음에 세모 한 다음에 네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얘는 뭐야? 전제 부분이니까 얘는 안 읽고 여기서 핵심 읽고 여기서 모든 거 전제 나옵니다. 이런 거 봤죠? 어디선가. 그치? 그거는 강의를 들을 땐 좋아요. 아, 하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니까. 어떻게 어벤져스 시리즈를 다 보는데 요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됩니까? 다 봐야 이해가 되지. 그치? 다 봐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 자, 제가 그 10강 독해 만들어놨죠, 강의. 그거 차근차근 보신 다음에 다 봤으니까 글을 어떻게 하면 빨리 다 읽을 것인가를 갖다가 중점을 둬야 되죠. 넘어갈게요. 얘 넘어갈게요,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하니까는 앞에서 했던 얘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준어 하나 더 나왔어요. 뭐 표준어이지만 맞춤법 문제죠. 틀리면 가만 안 둬. 그냥 무조건 4번. 의뢰. 자, 합시다. 순양, 순념소, 숫지. 순양, 순념소, 숫지. 이 경우에는 수수로 가는 거예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예요. 접두사예요. 기본은 수로 통이라는 것이죠. 수로 통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히읗이 축약되는 경우 수탁나기, 수강아지, 수평아리, 수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옷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지랑이죠. 이모음력 행동화는 안 돼요. 뭐 냄비나 이런 것들만 예외가 되는 것이지. 의례가 맞고 의례는 안 된다. 1초 컷. 비문학 문제이고 어휘 문제인데 비문학 쪽에 좀 더 가깝죠. 비문학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정답까지만 가봅시다. 난독을 해결하려면 난독은 좀 있어요. 이게 글 읽기가 어려운 것이 보면은 이게 좀 이거 좀 문제 푸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보통 여러분들 글 읽기 힘들죠. 네, 글 읽기 힘들죠. 읽기 힘들죠. 읽기 힘들죠. 읽기가 힘든 게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내 관심하고 없는 관련이 없는 주제. 내가 관심도 없고 그동안 그냥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의 관심사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주제. 읽기 힘들어요. 관심과 흥미가 전혀 없는 주제. 두 번째, 너무 글이 어려워요. 너무 글이 어려워요. 진짜 막 글이 어려워. 막 도스토옙스키 소설 미쳐. 그치? 우리가 칸트 들어봤죠? 순수 이성 비판 읽어봤어요? 쉽게 읽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비문학 공무원 시험 지문이 아니니까. 또 뭐 있을까? 요거 분명히 문제 있어요. 텍스트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텍스트 기사를 넉 줄, 석 줄도 안 읽고 제목 보고 두 줄 읽다 그냥 치우죠. 너무 글 읽기를 등한시했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들어봤으니까 국악이 안 들리고 안 들어봤으니까 클래식이 안 들리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안 들어봤으니까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베이비만 들려요. 베이비만. 무슨 가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요즘에 아이브 좋아합니다. 좀 약간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베이비만 들려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치? 안 들어봤으니까. 이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난독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좀 질병적인 부분이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관심이 없는 지문이라도 읽어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출제가 되지 않고 이거는 나하고 관련된 게 아니니까. 항상 꾸준히 적은 양을 매일매일. 제 그 비문학 독해 강의 10강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야? 꾸준히 적은 양을 매일매일. 꾸준히 적은 양을 매일매일. 싫어도 매일매일. 많이 하지 말고 싫어도 매일매일. 그치? 내용이 싫어서도 매일매일, 하기가 싫어서도 매일매일. 꼭. 결과적으로 뭐야? 읽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요. 여기는 이제 난독에 대한 이야기지만 적절한 것은 정과 갑시다.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정속독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속독, 정독이 정교한 독서고 그 다음에 정교하고 속 빠르게 읽는 것이 정속독이니까는 디귿에는 뭐야? 정속독으로 고쳐야 되겠죠.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밀하게 빠르게 읽기. 그치? 여기는 바를 정자니까 안 되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8월달 강의 시작할 때 첫날부터도 비문학을 얘기했던 게 제가 대표로 있는 우리 학원에서는 수능 준비생들을 위해서도 독해를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 상승하려면은 이건 알냐 모르냐고 상관이 없잖아. 상승하려면은 충분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수능은 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불과 한 4, 5년 전에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하고 상담 보시면은 어머님 이렇게 원하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수능의 비문학 15문제예요. 보통 한 4지문 들어가요. 그때는 이 4지문 비문학 수능 4지문 15문제를 이렇게 수준이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빡세게 1년 이상은 필요하다. 꾸준히 읽는 연습들이 빡세게 1년 이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 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을 찾았으면 이미 늦어도 많이 늦은 거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무원은 뭐 그래봤자 요만한 지문.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했으면은 완성된 느낌은 안 들 거야. 왜냐면 완성이 없는 거니까 비문학 독해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능력 발휘할 거예요. 꼭 믿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시작했다. 토요일날 발표했고 금요일날 발표했고 지금 불나방처럼 지금도 막 들어와요. 지금 온라인 막 들어오고 근데 싸니까 그 등록한 학생이 비문학부터 빨리 계획을 잡자라고 하면 걔는 공부머리가 있는 건데 어문규정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사동피동 뭐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 오늘은 군무원 국어 강의입니다. 기본적인 주제 접근은 해야 되겠죠. 박재삼 우리 아까 언급했던 거 추억에서 막바지 떼약 뺐어 감상하라 그랬어요. 한창 매미 울음은 항상 제가 볼 때 작품 제목부터 뭐라 그랬어. 매미 울음 끝에 뭐 안 봐도 되지만 막바지 떼약 뺐어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야 한여름에 그렇게 절정까지 올려놓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야. 지금은 기척도 없이 쟁쟁쟁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자, 한여름 매미 울음이 강하게 솟았다가 다 사라졌어요. 사랑도 유추. 그와 같은 것일까?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누가 이거 매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사랑 얘기하는 거죠. 매미 울음을 사랑에다가 이유해서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눈이 부시게 펼치기만 하는 것. 그러니까 뭐야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한때는 그냥 열성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는 것. 매미 울음을 바탕으로 사랑에다가 적용한 거죠. 박재삼 하면 추억에서. 자, 1번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 그치?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감각적으로 청각적 심상. 청각적과 시각적 이미지 활용해서 시상 정경을 맞고 소나기가 그치고 구름이 펼쳐지고 맞죠?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 없어요. 그렇죠? 반어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은 어디 있어? 굳이 말한다면은 정적의 소리. 소리는 소리가 있는 건데 정적은 소리가 없는 거니 이 둘이 모순되죠. 얘는 역설. 굳이 말하면 역설. 반어는 아니죠. 절정의 사랑을 했다가 싹 사그라든다. 아닐 수도 있죠. 매일매일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하는 거 뭐야? 문신은 하지 말자. 문신은 하지 말자. 나중에 되면 후회한다. 10번. 얘는 정답만 갈게요. 적절한 것. 총체성이 완연히 구현되어 있는 것이 보면은 서사시의 시대였죠.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것은 서사시의 시대였어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인간과 신의 세계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딨어? 비극의 시대죠. 뭐가? 소포클레스랑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의 시대. 이렇게 넣어간 거죠. 그러니 4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왜? 그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으니까. 총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둘을 비교한다면. 오답풀이 해보세요. 해설지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거는 좀 시간 된다면은 나중에 제 공기왕 교재 개정판에다가 넣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몽유록 하면은 뭐요? 구운몽. 그 다음에 설화에서는 조신몽, 조신설화. 많이 배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꿈과 관련된 이야기, 직접 꿈을 꾼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만복사저 보기 이런 것들도 저승의 여자랑 만나서 그 꿈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요. 몽유록은 많이, 그것도 있지, 운영전 이런 것들. 꿈의 이야기죠.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란 뜻으로서 어떤 인물이 꿈에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꾼 인물이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서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 분류하죠. 몽유록을 참여자형, 그 다음에 방관자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합니다.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볼 뿐 그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게 운영전이에요.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적어드릴 뿐인 것이죠. 참여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나머지는 읽었다고 칠게요. 자, 2번 정답이에요. 2번.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죠. 어디 있어요? 16,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라고 했으니 이쪽이니까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방관자적인 방관자적인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지만은 16, 17세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요거는 좀 근데 이 비문학 지문으로가 아니라 요거는 좀 나중에 문학할 때도 좀 써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운영전인데 운영전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방관자적으로 나중에 전달만 해요. 하지만은 꿈의 이야기는 굳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김치습의 금옷이나 싹 다 정리해 준다 그랬죠. 지금 프린트는 완료가 됐고 PPT 제작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현부주지라든지 지옥을 가잖아요. 아니면 용궁부연록이라든지 용궁을 갔다 오죠. 이런 것에서는 또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김치습의 금옷이나는 전기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운영전은 후기 작품이죠. 조선 후기 작품.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비문학 지문으로 나와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적절한 거죠. 답만 갑시다. 어렵잖아 이것도. 그리고 지문도 그냥 조금 길어 보이지만 문단 단락 딱 하나짜리죠.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자, 20번까지 다 갔거든요. 일단은 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군무원에다 적용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죠. 어때요? 문제는 쉽다. 정답을 위한 문제는 쉽다. 하지만은 읽기에 대한 고통이 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맞춤법 표준어 두 문제가 어려웠다. 걔는 우리하고 걔가 달라. 수준이 달라. 그리고 한자 문제가 기억, 추억이 들어갔지만은 걔도 어렵진 않죠.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수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쉽다. 쉽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읽기 능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문제다. 반드시 이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알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지 하지만은 시간 안에 다 풀어봐. 비문학 열심히 하고 있죠. 끝났어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애쓰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